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장면이다. 평일 낮이든 주말 저녁이든 상관없다. 불이 꺼진 채로 멈춰있는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난다. 한때는 점심시간마다 줄이 서 있던 곳이었고 퇴근 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붐비던 가게였지만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셔터가 내려간다. 마지막 날이라는 안내문도 인사도 없다. 그냥 닫힌다. 그리고 며칠 뒤 유리문 안쪽에는 임대문의라는 종이가 붙는다. 그 글씨체마저 비슷하다. 너무 자주 보아온 문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도 망했네 라는 말이 나왔을 법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요즘은 워낙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네에 한두 곳쯤 비어있는 가게는 이상한 풍경이 아니다. 문제는 그 공실이 다시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몇 달째 그대로인 자리, 임대료가 내려갔다는 안내가 덧붙은 자리, 업종이 바뀌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자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불경기라는 말로 정리한다. 원래 장사는 다 힘들다고, 경기가 나쁘면 이런 일은 늘 있었다고 말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계절만 바뀌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예전의 불경기와 지금의 풍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힘들어도 사람은 있었고 매출은 줄어도 회복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었다. 지금은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손님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가게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 이상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사고도 없고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소리 없이 반복되는 장면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풍경 자체가 달라져 있다. 가게가 하나 사라질 때는 개인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같은 장면이 거리 전체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론 붙이지 못한 훨씬 더 오래가고 깊은 종류의 위기일까? 이 질문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소식이 쏟아졌다. 어제까지 출근하던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갈 곳을 잃었다. 거리에는 갑자기 사람이 넘쳐났고 구인 공고보다 구직자가 더 많이 보이던 시기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라는 단어가 반복됐고 누구나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라 전체가 동시에 흔들렸고 모두가 같은 공포를 공유했다. 그래서 그 충격은 컸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터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느리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속도로 진행된다. 하루에 한 가게씩, 한 거리에서 하나씩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진다. 폐업 공지가 붙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그저 불이 꺼진 채 시간이 흐른다. 폭발이 아니라 침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다. 이런 위기는 체감하기 어렵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출근하고 장을 보고 뉴스를 훑어본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IMF처럼 모두가 동시에 쓰러지는 장면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반대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그래서 대응이 늦어진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시 IMF는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했고 모두가 대비하려 했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각자의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개인의 실패처럼 보이고
상권 하나가 죽어가는 것도 지역의 문제로만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조용한 반복이 계속될수록 위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IMF보다 덜 극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번에 터지지 않는 대신 오래 간다. 그리고 오래가는 위기는 사람들의 체력과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조용히 진행되는 위기는 항상 가장 위험한 형태로 다가온다.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장사를 시작했고 본인이 결정한 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선택은 자유로운 결정이라기보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정규직 일자리는 제한적이었고 한 번 직장을 떠나면 다시 같은 수준의 일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다. 퇴직 시점은 점점 빨라졌지만 이후를 책임져줄 안전한 통로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자영업을 택했다. 선택지라기보다는 출구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문제는 이 출구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자영업 진임은 개인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시장 전체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밀집됐다. 가게 수는 늘어났지만 소비자의 지갑은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 결국 같은 돈을 두고 더 많은 가게가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성실함 이전의 환경이다. 유동인구, 소비 여력, 상권의 밀도, 주변 경쟁의 강도 같은 요소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메뉴를 바꿔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자영업의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 설명해왔다. 입지가 나빴다. 메뉴가 별로였다. 마케팅을 못했다는 식이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분명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판단을 잘못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업종을 가리지 않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도 않은 채 동시에 많은 가게가 무너지는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가 개인에게 있었다면 실패도 흩어져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가 특정 시점에 특정 속도로 몰려오고 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구조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사가 어려워져 가게를 닫은 사람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영업으로 이동하거나 더 낮은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회복되지 않은 채 다시 포화된다. 새로운 가게가 생겨도 이는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탈출구가 막힌 구조에서의 재유입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계속될수록 자영업은 더 이상 기회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이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구조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점, 바로 여기에 지금 상황의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다.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를 증폭시키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의 축소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공과금이 오르고 대출이자와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이 늘어났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외식과 카페, 취미 같은 소비다. 이건 심리 위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정이다. 문제는 이 조정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소비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사가 아니다. 그들은 규모와 자본으로 버틸 여지가 있다. 반면 동네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하루 매출의 작은 변화가 곧바로 생활과 직결된다. 손님 수가 조금만 줄어도 체감은 훨씬 크게 다가온다. 특히 반복 방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매출 회복의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여기에 비용 문제까지 겹친다.
자영업의 가장 큰 적은 매출이 아니라 고정비다. 매출은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비용은 그렇지 않다. 임대료는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가고 인건비는 정해진 시점에 지급해야 하며 원재료비와 각종 관리비도 줄이기 쉽지 않다. 매출이 줄어들어도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이 구조에서는 장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손익이 급격히 악화된다.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특히 금리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인 변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시작부터 대출을 안고 들어온다. 보증금, 인테리어, 권리금, 초기 운영자금까지 대부분 빚으로 마련된다.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는 고정비가 된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감당할 수 있었던 수준의 이자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버티기 힘든 부담으로 바뀐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달, 두 달 버티다 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 이렇게 소비는 줄고 비용은 줄지 않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면 자영업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더 줄어들까 두렵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남는 것이 없다. 인건비를 줄이자니 운영이 어렵고 운영을 줄이자니 매출이 더 빠진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출구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자영업은 더 이상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버티는 게임이 된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이 상황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정비는 계속 쌓인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같지만 들어오는 돈은 점점 불확실해진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더 버티는 것이 손해인지, 지금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경쟁도 이미 과잉 상태에 들어섰다. 가게는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새 가게는 끊임없이 생긴다. 이 모순적인 풍경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년은 체감상 빨라지며 한번 직장을 떠난 뒤 다시 안정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진다. 선택지는 줄어드는데 생계는 이어가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창업은 기회를 찾는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소비는 이미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수요를 나눠 가져야 하는 가게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한 가게의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상권 전체의 파이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경쟁만 치열해진다. 이 구조에서는 누구도 여유를 가질 수 없다. 모두가 비슷한 가격, 비슷한 메뉴, 비슷한 전략으로 맞붙게 되고 작은 차이에도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이렇게 되면 경쟁의 성격도 바뀐다. 누가 더 잘 준비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대신 누가 조금 더 늦게 들어왔는지, 누가 한두 달 더 버틸 자금이 있는지가 생존을 좌우한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가 된다. 장사를 잘해서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지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버티는 구조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점점 소모되고 시장은 회복될 힘을 잃어간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제2의 IMF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모습이 다를 뿐이다. IMF는 한순간에 터지는 위기였다. 기업이 무너지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며 충격이 단기간에 집중됐다.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붕괴다.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터지지 않고 눈에 띄는 사건 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더 늦게, 더 깊게 스며든다. 당시에는 기업이 먼저 무너지고 그 여파가 개인에게 전달됐다면 지금은 개인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 한 명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런 실패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게가 흔들리고 상권이 약해지며 지역 경제가 서서히 말라간다. 이 변화는 한 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넓게 퍼진다.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아직도 IMF 때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이 속도가 몇 년 더 이어진다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을 불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개인의 붕괴가 일상이 되고 상권의 쇠퇴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을 지나버렸을지도 모른다. 자영업 붕괴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게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그 영향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 불이 꺼진 가게가 늘어나면 거리는 빠르게 힘을 잃는다. 상권이 죽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유동인구가 줄어든 거리는 더 빠르게 침체된다. 자연스럽게 주변 상가의 매출도 함께 흔들린다. 하나의 폐업이 또 다른 폐업의 신호가 되는 이유다. 이렇게 상권이 약해지면 지역 전체의 분위기마저 달라진다. 예전에는 생활의 중심이던 거리가 어느 순간 지나치기만 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상권이 무너지면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다.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내려가고 내려간 임대료는 다시 지역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게 된다. 투자 수요는 빠져나가고 관리되지 않은 공간은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상업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과 직결된다. 지역의 가치가 흔들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과 삶의 안정성도 함께 흔들린다. 자영업의 붕괴가 지역 경제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지점이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고용이다. 자영업은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가게 하나에는 사장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파트타임 직원, 주방보조, 배달 인력, 외주로 연결된 사람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생계가 얽혀 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을 때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작은 고용 생태계다. 이런 폐업이 반복될수록 지역 내 일자리는 조용히 사라진다. 눈에 띄는 대량 해고는 없지만 일할 곳이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진다. 주변에서 실패 사례를 계속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고 창업은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소비 역시 줄어든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 이때 줄어든 소비는 다시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소비 위축과 폐업, 고용 축소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악순환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속도 때문이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용히 반복되는 이 과정은 지역의 체력을 서서히 고갈시킨다. 활력을 잃은 상권, 줄어든 일자리, 위축된 소비가 겹치면 회복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진다. 자영업 붕괴는 단순히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과 경제 전체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신호다. 이 신호를 놓친다면 나중에 마주하게 될 병화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방법은 없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해결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당장 쓸 수 있는 요령이나 성공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희망적인 결론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었고 그 변화의 속도가 개인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창업을 도전과 기회의 상징처럼 다뤄왔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 노력은 필수 조건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충분 조건이 아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으로 몰려 있다면 아무리 성실해도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창업을 미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를 보기 전에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어떤 업종이 뜬다는 이야기보다 그 업종에서 매달 반드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얼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 구조인지, 매출이 흔들릴 경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유행은 빠르게 바뀌지만 고정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행을 따라갈수록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묻기 전에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소비자의 취향보다 소득 구조가 먼저다.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상품이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 전체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경기만 회복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현실과 어긋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잠시 버티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구조적인 변화는 되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택의 방향도 달라진다. 무조건적인 도전 대신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택이 중요해지고 성장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결론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일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출발점이다. IMF는 분명 과거의 사건이다. 이미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정리된 역사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로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지 않았고 누구도 공식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여전히 불황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한다. 하지만 불황이라는 말은 너무 가볍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경기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방향이 바뀌고 있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불편함을 피하는 동안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채 내리는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든다.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대비도 할 수 없고 선택의 기준도 세울 수 없다. 위기는 인식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 지금 이 시기를 막연한 불황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불황이라면 버티는 것이 답일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라면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판단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채널에서는 공포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키워 조회수를 얻는 방식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준을 만들고 싶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신호를 위험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리스크를 키우는지, 어떤 판단이 그나마 덜 위험한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당장의 해답을 주기보다는 앞으로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의 틀을 남기고 싶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질 것이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불안에 휘둘리고 누군가는 준비한다. 누군가는 무작정 버티다 지치고 누군가는 일찍 방향을 조정한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장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이때 들었던 질문들이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영상이 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으로 남기를 바란다.